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재명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떠벌렸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이 방송에서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장동을 치적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겨냥해서 당군 일의 최대 손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적인 시민들에게는 당군 일의 최대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정말 길고 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재명에게도 길었고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긴 하루가 지난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제 두 걸음 정도 후퇴했습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런 중범죄자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일까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149표가 되어야만 가결이 됐죠. 그러니까 10표가 모자란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 10표만큼 아직까지 부족한 단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탈표, 적어도 37표가 되는 이탈표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어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TV 화면에 나온 이재명의 표정은 정말 벌레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나온 이 얼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았던 가장 야비한 미소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표정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상에 이재명의 얼굴은 아주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자당 169표에다 친민주 무소속까지 더해서 178석까지 기대했습니다. 170석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 170표는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봤는데 결과는 아주 엉뚱했습니다. 반대 138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내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표가 161표가 나온 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거의 반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해 30표를 훨씬 넘는, 적어도 37표를 넘는 반란표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집에 막대한 타격은 받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본회의 표결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도대체 박홍근이 알고 있는 헌법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헌법 정신 어디에 중범죄자라도 야당 대표를 하면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 탈을 쓴 정권이 퇴행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 정말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재명이 보는 시선과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시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검찰을 향해 다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것입니다. 어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여기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자꾸 끌고 오는 것일까요?
정말 구차스럽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 수사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 그래서 가짜 검사 흉내를 냈습니까?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 이렇게 써야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날 표 중에 두 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간표위원들은 무효표를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부표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간표위원들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를 썼을 때 뒤에 마침표만 찍어 놓아도 그걸 무효표로 했으니 말입니다. 자, 민주당 의총의 결과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사실 일찌감치 예상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사퇴를 주장하던 서른 등 비명계 중진들도 이번만은 총회를 모아 부결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엔 선당 후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부결 후에 당대표의 용퇴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란표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다시 짚었습니다. 위례의 대장동 개발은 당군 일의 최대 취직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손해다. 이재명이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그랬죠. 5,503억을 내가 공익 환수를 했다. 기부 체납할 것까지 모조리 계산을 해서 5,503억을 공익 환수했다. 그 최대 취직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건 아니다. 이건 최대 사기극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 손해다.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단순하다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재명과 공범인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미 다른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 불구속으로 기소가 다 됐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다. 이재명도 그게 공범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범죄를 빗대한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파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훈은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 구조의 불법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남시가 이 민간 합동 개발 명분으로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그리고 땅을 값싸게 사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 불과 7% 지분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갔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FC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취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해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 성남FC 부도는 이재명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다. 그 뇌물을 받는 구조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네이버든 두산이든 골라서 얘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얼마 달라고 해라. 이렇게 먼저 흥정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끈끈이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인허가 장사를 한 결과 기업은 얼마나 이득을 보았을까요? 한동훈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 엄청난 겁니다. 한동훈은 그러면서 이재명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뇌물죄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편 한동훈은 포획된 피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다. 이런 이재명의 비판에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이재명의 범죄 사실 입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동균이, 남욱인이, 정영학인이 그리고 정진상, 김용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연관된 범죄자들의 공소장, 구속영장 이런 데 적시된 범죄 사실에 이재명이 전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에는 이미 지나갔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동훈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해야 할 중대 범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 모두가 하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이재명 사건은 이 정도로 하죠. 내일 또 해야 될 테니 말입니다. 다음 정순신 사건입니다. 솔직히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팔이 안으로 잠시 굽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신 사건을 알면서 이 방송에서도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이 임명됐을 때 그래도 수사기관의 장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 출신이 앉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도하면서 언론이 정순신 아들의 학폭 문제를 언급했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집안에도 이런 학폭 아이가 있나, 학교 폭력배, 학폭 아이가 있나, 이런 실망감과 함께 아무리 대통령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쳐도 그러니까 정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쳐도 학폭을 무마한 아버지를 국수본부장에 앉힌 인사 판단에 저는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의 피켓에 등장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학폭 가해 자식은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피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게 만든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입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아들 학폭 논란을 일으킨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이 내일 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 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발령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령 취소 전에 정순신의 지원 취소가 먼저 있었습니다. 정순신 역시 사임을 할 수가 없었죠. 지원 취소를 한 겁니다. 정순신은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25일 토요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기를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정순신의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가량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언어폭력뿐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보듯이 말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가 명문사립고라고 하더군요. 이 일이 논란이 되자 정순신은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센 사퇴 여론에다가 검찰 출신의 경찰 수사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까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정순신은 지원 철회를 결심을 했고 대통령실은 발령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자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그러니까 만 하루를 조금 지났어 사이 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장 의문보고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검증하지 못한 건 무슨 이유인가? 이게 뭐 극비상도 아니고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런 학폭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방송까지 나온 학폭 사건인데 왜 그것이 검증할 수 없었나?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 대신 법무부의 검증 시스템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사 취재 결과 정순신은 1월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에 법무부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질의서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 이런 질문 항목이 있는데 정순신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본인이 아들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감추고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감추었다 이러는데 미국 같으면 이것도 중범죄입니다. 미국 같으면 공직 후보자가 개인 진술서인 PD에서 그리고 국가안보직위 질문서 QNSP에 허위 기재를 하면 아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종의 사법방해죄 비슷한 그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순신이 허위 기재로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순신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사실 그걸 과연 몰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행정소송 판결문상으로는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한 사립고에 재학 중에 돼지 땡땡 혹은 빨갱이 땡땡 등 상습적인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그런 선택까지 하려 했다면 단순히 언어폭력뿐이 아니었겠죠. 이후에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은 불복해서 법정 대리인으로, 그런 아들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방송에 보도된 사건인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법원까지 재판까지 한 사건인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한편 그동안 정순신은 변호사를 개업한 뒤에 이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 김만배를 변호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관 여우를 톡톡히 받은 겁니다. 어떻든 정순신이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하자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은 1월 5일이죠. 그리고 공모가 마감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인 1월 16일입니다. 이후에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순신을 단수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경찰청은 공모 직후에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분 모두 인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3분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에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서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을 했습니다. 정순신이 허위 기재한 사진 질문서는 이때 쓰였죠. A4 용지 59장, 그러니까 60장 가까운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2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순신을 단수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을 하죠. 그때 위에서 결정한 대로 정순신을 단수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그렇게 의심들을 하죠. 대통령실은 정순신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학적, 병역 기록, 범죄 기록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 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은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 이런 표현을 포함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순신은 아들이 법정 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 이 석자 이름만 입력을 해도 판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에서 체크되지 않았다면 누가 보더라도 부실검증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아들 학폭이 문제되자 즉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짧게 하나만 찍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싸움이 이전투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투구, 진흙밭의 개싸움. 의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이 의대현으로 나머지 삼약의 타깃이 되어버린 일강 김기현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자 마침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정치하기 전에 사놓은 땅이다. 1800에 오르지도 않았다. 아직 팔지도 않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해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은 정계원 때 배수지까지 쳤습니다.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도로 계획을 바꾸도록 직군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 자, 그러니 황교안, 안철수 두 분은, 특히 두 분은 딱해졌습니다. 그 두 분이 주로 공격을 했으니 말입니다. 김기현은 황교안, 안철수 등을 향해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김기현 잡겠다고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나와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그러자 황교안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황교안은 김기현을 겨냥해서 수사 의뢰가 아니라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러나라. 그러면서 김기현이 자신을 고소고발하면 수사 의뢰를 하지 말고 고소고발을 해주면 자신도 김기현을 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만만하면 나를 고소고발해달라. 수사 의뢰를 하지 말고 고소고발을 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무죄로 고소하겠다. 이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재명은 결국 방탄조끼 덕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어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미 청길 낭떠러지 절벽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린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